원심력으로 만든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하는 장치를 에너지 저장 장치, 영어로 ESS라고 합니다. 혁신 기술로 관심이 높았는데 잇따라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초 3월에 결과를 내놓겠다던 정부의 호언 장담은 5월로 미뤄졌고 오늘 발표된 중간조사 결과의 결론은 한 달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소식 최나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1월 출범한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 조사위는 발생했던 화재사고 21건을 유형화하고 구성품과 시스템에 대한 실증 시험을 진행해 왔습니다. 제품과 환경, 운영 등 모든 부문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60여 차례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 원인 규명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간조사 결과의 주 내용은 한 달 더 기다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제 언제 발표를 하겠다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고요. 사고 사이트가 전소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업체들이 관련돼 있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또 공정하게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가 불가피하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정부는 원인 규명 대신 ESS 설치 기준과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안전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 일부에서는 장기화를 염두한 정부의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화재 원인 규명이 미뤄지면서 현재 국내 시설 중 가동을 중단한 곳은 약 35%에 이릅니다. 여기에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국내 ESS 신규 설치 발주는 사실상 한 건도 없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네, 이 원인 규명이 길어지는 이유 그리고 이로 인한 관련 기업들의 피해까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취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세욱 기자. 네. 먼저 업계의 피해 상황 좀 짚어보죠. 어떻습니까? 네. 21건의 에너지 저장 장치 ESS 화재 사고로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가동 중단을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ESS 신규 발주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업계는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삼성 SDI와 LG화학, LS 산정과 같은 주요 기업들은 ESS 수요 부진 등으로 지난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보다 보시는 것처럼 크게 줄었습니다. 중소 영세업체는 생존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금 이 상태로라면은 굉장히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폐업을 하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도 그들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가 어쨌든 조사에 착수를 한 상태인데 이 결과가 계속 이렇게 밀리는 이유가 뭔가요? 네, ESS에서 불이 나면 사고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설비가 모두 타버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서 확보가 어렵습니다. 또한 장치적인 특성도 있습니다. ESS는 수백 개의 배터리와 제어 시스템, 전력 변환 장치 등 복잡한 요소로 구성이 돼 있어 하나하나를 조사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정부가 또 한 달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또 추가를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달에 이제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서 안전 대책, 발전 방안 이런 것도 내놓겠다고 했는데 이건 뭡니까? 네, 신규 사업장에 적용되는 설치 기준을 정부가 크게 강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ESS 산업 발전을 위해 생태계 육성 방안도 내놓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화재 원인 규명과 이에 대한 대책이 확실하지 않은 이상 정부의 육성 방안은 말잔치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바로 들어보시죠. 이제 외부에서의 입력되는 전력의 변화와 외부 환경 조건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서 화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술 개발을 통해 가지고 ESS 장치에 대한 안전성을 지금보다는 조금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한 달 뒤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과 함께 화재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 그리고 육성책 등 3박자가 동시에 진행이 돼야 ESS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권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항공업계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을 운영하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모녀가 재판정에 섰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인데요. 검찰은 혐의를 인정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오늘 첫 공판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이명희 전 이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 순서로 공판을 진행했는데요.
두 사람은 2013년부터 필리핀 여성들을 대한항공 직원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가사 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조연아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에서 공소 사실에 대한 이 모녀의 대응이 좀 달랐다고요? 네, 이 전 이사장은 결백을 주장한 반면 조 전 부사장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해 결심까지 끝냈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는 것이 불법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반면 조 전 부사장은 모두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워킹맘으로 늦은 나이에 쌍둥이 아들을 두고 업무를 병행하면서 외국인 도우미 고용을 생각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재판 일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혐의를 전면 부인한 이 전 이사장의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13일 오후에 다시 열립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다음 달 11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원태 새 회장을 맞은 대한항공은 다음 달부터 국제선 27개 노선의 1등석을 없애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국제선 노선의 70%에 해당하는 76개의 노선이 1등석 없이 운항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미 해당 노선의 1등석을 예약해 놓은 고객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조슬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추가로 사라지는 1등석 노선을 예약한 소비자들은 비즈니스석 전환이 가능합니다. 대한항공은 좌석을 바꾼 고객들에게는 차액을 지급하고 이를 원치 않는 고객들에게는 환불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1등석을 예매한 승객들에게 차액 환불 등 서비스 등급 변경에 따른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좌석 변경으로 인한 고객들의 이용 불편이 없도록 이른바 명품 기내식과 전용 바 라운지 등의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비즈니스석으로 등급이 내려온 만큼 혜택 축소는 불가피합니다. 장거리 여행객들에게 제공됐던 고급 이불과 깔개, 편의복 등은 물론 승무원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깨워주는 서비스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 공간이 보장되는 침대형 좌석도 크기와 넓이가 다소 좁아지고 TV 모니터도 작아집니다. 1등석을 이용할 때 최대 200%까지 적립이 가능한 마일리지 혜택도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경우 마일리지 적립이 135%로 제한됩니다. 또 탑승 전까지 전담 직원의 안내와 전용 라운지 이용도 사라집니다. 1등석을 대폭 축소하는 대한항공의 결단이 경쟁사와 소비자들로부터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해외여행 중에 사고로 다친 여행객에 대해서 국내로 후송하는 비용까지 여행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우선 구체적으로 어떤 판결이 나온 겁니까? 네, 지난 2016년 A 여행사의 뉴질랜드 패키지 여행을 갔던 황모 씨가 제기한 소송인데요. 황 씨는 당시 여행 중에 버스 사고로 머리를 다쳐 현지 병원에서 급성 정신병 장애 진단을 받았고 7일 동안 현지 병원에 입원했다가 우리나라로 후송됐습니다. 황 씨는 이후에 여행사를 상대로 병원 치료비와 환자 후송 비용 등을 합쳐 총 5,455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여행사 책임이 인정된다며 원고 정부 승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뒤집은 이유는 뭐였습니까? 당초 1심에서는 황 씨가 여행 중 사고 때문에 정신병 장애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여행사가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에서는 여행사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여행사의 책임을 20%만 인정했고 후송 비용 역시 배상 범위에서는 제외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었는데요. 여행자가 귀한 운송 의무가 포함된 해외 여행 계약에 따라 여행하는 도중에 여행업자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 사회 통념상 여행자가 국내로 귀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귀한 운송비 등 추가 비용은 여행사의 책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손석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세청이 국내 보험업계 1위인 삼성생명을 상대로 4년여 만에 세무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정기 세무조사긴 한데 아무래도 받는 입장에선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삼성생명이 상반기에 금감원으로부터 받는 종합검사는 피했는데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삼성생명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하는 특별 조사는 아니고요. 이 4년에서 5년 주기로 하는 정기조사입니다. 직전 정기조사가 2014년 12월이었으니까 4년 5개월 만에 세무조사입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특별히 무얼 잡고 들어왔다고 하면 대응하겠지만 이 정기조사라서 특별한 대응은 없고 이 자료 요청이 들어오면 제공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이 국세청 세무조사가 끝나면 하반기에 또 금감원 종합검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네, 맞습니다. 삼성생명은 원래 이 즉시연금 미지급 등의 문제로 이 금융당국과 가장 첨예하게 대립해서 이 타깃 1순위로 상반기 검사가 유력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업계 2위인 한화생명이 상반기에 검사를 받게 됐고요. 삼성생명은 하반기에 받는 게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생명으로선 상반기엔 세무조사, 하반기엔 종합검사로 강도 높은 수검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대림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철퇴를 맞았습니다. 대림 이해욱 회장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정광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림산업은 지난 2013년 호텔 사업에 진출하면서 자체 브랜드인 글래드를 개발한 뒤 이를 APD에 넘겨줬습니다. APD는 대림 이해욱 회장과 이 회장의 장남 이동훈 씨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호텔 컨설팅 법인입니다. 대림그룹은 이후 자회사인 오라관광이 글래드 브랜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받아왔습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브랜드 사용료로 지불한 금액은 31억 원에 달합니다. 호텔 운영 경험이 없고 브랜드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메리어트, 힐튼 등 유명 해외 프랜차이즈 호텔 사업자의 수수료 항목 및 수준에 따라 거래 조건을 결정하였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오라관광은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했고 수수료 협의 당시 거래 당사자가 아닌 대림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오라관광은 돈 주고 맡긴 일의 대부분을 직접 처리해왔고 브랜드 마케팅 서비스는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수료를 높이다든지 판매 대금을 높이는 형식으로 어떤 이익 제공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사업 기회를 제공한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벌하는 것은 첫사례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이익을 보게 한 것은 위법이라며 대림산업과 오라관광, APD 세 곳에 총 과징금 1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해욱 회장은 사익 편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네, 흔히 보시는 대형마트의 계산대입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다 보면 껌이나 초콜릿, 사탕 같은 군것질거리들이 계산대 앞에 진열돼 있는 게 눈에 자주 들어오죠. 무심코 하나쯤 집어든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 같은 마케팅 기법을 넛지라고 부릅니다. 팔꿈치로 슬쩍 찌른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인데 부담스럽게 물건을 들이밀고 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은근하게 선택을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넛지에도 착한 넛지가 있고 나쁜 넛지가 있습니다. 착한 넛지가 개인의 행복감을 올려줄 수 있는 선택을 도와준다면 나쁜 넛지는 귀찮거나 몰라서 이미 진행된 소비를 무르지 않도록 하는, 그러니까 유지하도록 하는 교묘함이 숨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 매달 받는 서류 중에 하나씩 있으십니다. 통신요금 명세서입니다. 이 나쁜 넛지는 스마트폰을 살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할인 혜택을 많이 받으려면 고가 요금제를 3개월, 6개월씩 써야 한다라고 하죠. 그 시간이 지나면 많은 소비자들이 요금제를 바꾸는 걸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귀찮아서 내버려 둡니다. 이렇게 되면 안 써도 되는 고가 요금제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소비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또 명세서에 있는 자동 결제들도 마찬가지의 구조입니다. 일부 통신사들은 TV 보기와 음악 앱 서비스 같은 것들을 묶어서 3개월 정도 무료로 쓰게 해주겠다, 1원에 쓰게 해주겠다, 이런 식의 행사를 열기도 하는데 이 기간이 모두 지났을 때 유료가 전환됐을 때면 무료 기간이 끝났다라고 문자로 알려주기는 합니다만 자동으로 해지해주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짐작이 가죠.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나쁜 넛지에 빠져서 불필요한 돈을 쓰는 게 꼭 게으른 소비자 탓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교묘하게 심리를 파고든 마케팅 수법이 더 문제라는 건데요. 그래도 이번 기회에 귀찮거나 몰라서 방치했던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쯤 체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산 자동차 소식입니다. 중국 자동차가 국내에 진출하겠다고 야심차게 출사표를 내밀었다가 별 소득 없이 물러난 적 이미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전기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가장 큰 장점인 가성비 그리고 다양한 차종을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가 국내 시장 문을 두드릴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김성훈 기자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업체 북경자동차그룹이 내년 국내 시장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진출에 앞서 북경자동차그룹은 서울 한복판에서 중형 세단과 중소형 SUV를 선보였습니다. 모두 전기차입니다. 저희가 전기차를 먼저 버스로 시작을 했지만 좀 대중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SUV 그다음에 승용 부분을 진출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차종과 가성비를 앞세워 이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국내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중형 SUV, 그러니까 산타페급 전기차 모델의 경우 판매 예상가가 최대 4,800만 원 수준입니다. 차급이 한 단계 낮은 현대차의 소형 SUV 코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국내 업체들은 성능 면에서는 아직 아니라면서도 내심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현대차는 대표 전기차 아이오닉에 1회 충전당 주행거리를 늘리는 등 성능을 차별화해 세계 시장을 노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인해 전술과 같은 다양한 차종과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차의 상륙이 국내 자동차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왜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나라 시장을 이렇게 노리는 걸까요? 관련해서 윤지혜 기자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윤 기자. 네. 먼저 중국 업체 우리나라에 이렇게 진출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일반 내연 기관차의 경우에는 이 현대기아차 등 업체의 기술력과 브랜드가 압도적이기 때문인데요. 예. 반면 전기차 시장은 아직 형성 과정에 있고 이 중국 업체도 어느 정도 품질과 기술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도 이런 자신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北汽新能源作为进入韩国市场的理由，实际上就是车有竞争力呀。 또 중국 정부가 자국 배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했던 이 보조금 정책이 내년부터 폐지되는 점도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우리나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의 이런 진출을 좀 방어할 만한 체력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전체 이 세계 전기차 시장이 발전 단계에 있는 상황인데 분명한 건 과거와 달리 중국 업체들의 기술력도 높아졌다는 겁니다. 특히 이 중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한 전기차 굴기 혜택을 누린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엄청난 기세로 성장을 했습니다. 예. 지난해 이 시장만 놓고 봐도 중국 자동차 전체 판매량이 줄었지만 전기차는 오히려 약 60% 정도 성장을 했는데요.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서울시가 내년 대량으로 전기버스를 노선버스로 공급할 계획인데 1차 구매 대상으로 중국을 택했습니다. 그 정도로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좀 대응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네, 일부에서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이 보조금 차별화 정책의 필요성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최근 중국의 차별화된 보조금 정책에 대한 시정을 요청한 바 있는데요. 예. 정만기 협회장은 한국은 국내산이나 수입차 간 동등하게 전기차 보조금을 주고 있는 반면 중국은
중국 내 생산된 차량 그리고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경우에만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주목할 건 이 전기차뿐 아니라 이 중국이 앞으로 트럭과 승용차 등 일반 내연 기관차로도 우리 시장을 공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수도권 관공서 전기차들의 상당수가 주차장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운행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봤더니 절반 이상은 한 달에 10번도 채 운행되지 않고 있는 게 확인이 됐는데요. 왜 이렇게 된 건지 김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청 주차장입니다. 전기차들이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성남시청이 보유한 전기차는 모두 97대인데 수십 대가 이런 식으로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이용 현황 자료를 받아보니 지난 6년간 고작 10번 운행에 그친 차량도 있습니다. 왜 사용을 안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1세대는 100km가 안 나가고 1세대하고 2세대 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대라느니 그건 곤란해요. 왕복하기가 상당히 빡빡해요. 관용차는 주로 장거리 출장 등에 사용되는데 전기차는 불안하다는 겁니다. 수원시청도 사정은 마찬가지. 뽑기는 많이 이제 뽑아놨는데요. 관에는 거의 안 나간다고 보면 되죠. 일반 승용 같은 경우에는 매일 나가는 거죠. 관련법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들은 관용차의 일정 비율을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구입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이를 어길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도권 내 66개 시군군청이 구입한 전기차는 모두 1,600여 대입니다. 이들 차량의 한 달 평균 운행 횟수는 15회, 연평균 주행거리는 3,800km에 불과합니다. 920여 대는 한 달에 10번도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일 운행되고 매년 2, 3만 킬로미터를 달리는 가솔린 차량에 비해 턱없이 빈약한 운행 실적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익숙치 않아서 그런 면이 있긴 한데 의무 이용 일수라든지 의무 사용 시간을 정해서라도 제도화시켜서 강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으로 구입한 전기차들이 주차장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을 잇는 항공 노선의 배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대형 항공사들이 독점했던 노선들이 저비용 항공사들에게도 돌아갔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길 여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운수권 배분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한중 항공 운수권 배분을 위한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가 방금 막 끝났습니다. 이번에 우리 국적항공사의 여객 노선수가 기존 57개에서 66개로, 운항 횟수도 주당 449회에서 588회로 대폭 늘었는데요. 이번 한중 운수권 배분은 지난 2014년 이후 5년 만입니다. 한중 양국은 지난 3월 항공회담을 통해서 양국 간 운수권을 기존보다 주 70회 늘리고 또 독점 노선제를 폐지해서 한 노선에 같은 항공사가 복수 취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중국 사이에 황금 노선으로 꼽히는 게 베이징과 상하이 노선인데 이거는 누가 가져갔습니까? 네, 이번에 인천 베이징 간 새로 증대된 운수권 14회가 기존 양대 대형 항공사에 더해서 신규로 제주항공과 티웨이 등 2개의 LCC에 배분이 됐습니다. 인천 상하이 간 주 7회 노선은 이스타에게 돌아갔습니다. 인천 상하이 그리고 인천 베이징 노선은 평균 탑승률이 80%를 넘는 대표적인 알짜 노선으로 꼽힙니다. 그동안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만 취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운수권 배분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저비용 항공사가 대거 중국 노선에 진출하면서 앞으로 중국 하늘길이 더 넓어지고 가격도 더 싸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약 20%에서 30% 항공권이 낮아질 전망인데요. 업계 판도로 봐도 최근 일본과 동남아에서 저비용 항공사의 약진이 중국으로까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월트 디즈니의 미키마우스가 탄생한 건 1928년입니다. 세계 최초의 흑백 무성 애니메이션으로 처음 등장했던 미키마우스부터
올겨울 개봉 예정인 겨울왕국 2까지 디즈니 100년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귀가 큰 아기 코끼리 덤보와 엄마를 잃은 아기 사슴 밤비, 인어공주와 미녀와 야수 같은 부모 세대 캐릭터를 비롯해 2010년 이후 인기를 끈 라푼젤과 겨울왕국, 주토피아, 주먹왕 랄프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This is the largest, most comprehensive exhibit of Disney animation artwork to be displayed in Korea. Animation offers a medium of storytelling and visual entertainment, which can bring pleasure and information to people of all ages everywhere in the world. 괴테의 명작 젊은 베르테르의 고뇌가 오페라로 관객과 만납니다. 원작 소설의 감성을 살린 프랑스 작곡가 쥘 마스네의 아름다운 선율이 더해졌습니다. 회전하는 무대와 대형 화면을 통해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과 비 오는 날의 창가, 별이 쏟아지는 밤 등 낭만적인 분위기를 살린 연출도 돋보입니다.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새 앨범 마더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치매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노래에 담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시고 점점 저와 멀리 떨어져 가시니까 이제는 어머니를 위해서 음반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니, 그러니까 본인의 꿈과 많은 희생을 하시고 우리 자식들에게 위해서 살으셨던. 전국 투어 콘서트에 나선 조수미 씨는 제주와 부산 등에 이어서 오는 8일 어버이날 서울에서 팬들과 만납니다. SBS CNBC 윤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파란 하늘에 따스한 햇볕까지 날씨가 무척 좋았는데요. 다만 일부 지역은 미세먼지가 높게 나타나는 등 공기가 다소 아쉬웠습니다. 내일도 하늘 자체는 맑지만 미세먼지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국내외 오염물질이 정체하고 쌓이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기에 자외선도 강하겠고 오존의 농도도 짙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스크를 꼭 챙기시고 장시간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초여름에 해당하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낮 동안 서울 26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이맘때와 비교해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에는 아직 서늘한 만큼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지는 등 대기가 무척 건조한 상태인데요.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 하늘 자체는 맑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낮에는 전주와 대구 27도까지 올라 다소 덥지만 아침 저녁에는 서늘하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예보 없이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낮 동안 따스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또 공기가 나쁠 수 있어서 기상 정보를 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